네, 전쟁이라는 것은 일어날 가능성이 1%도 없어야 되겠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10%다, 20%다 하더라도 전쟁이 위험이 큰 거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50%라면은 이제 거의 뭐 전쟁이 일어난다고 보고 예상을 해야 되겠죠. 그만큼 전쟁은 일어나서 안 되는 거. 더군다나 핵전쟁은 더욱더 그렇죠. 말로도 안 하고 또 할 수도 없는 게 핵전쟁입니다. 그런데 이미 핵전쟁은 여기저기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잘못하면 핵전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아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어떠한 경우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핵전쟁으로 확산될 것인지, 또 그렇다면 어떻게 확산될 것인지, 오늘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제 서방이 장거리 공격 무기,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을 하면 러시아가 이에 반발해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이제 러시아와 같은 핵 무장 국가와 우크라이나 같은 이제 비핵 국가 사이에 재래식 전쟁이 일어날 때 핵무장 국가가 핵무기를 사용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죠. 근데 그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그걸 사용했을 때의 국제적인 고립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요. 또한 상대방이 그 핵무기로 공격당한 상대방이 멸망하지 않는다면 어떻게든지 간에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하겠죠. 핵무기가 확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그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고려하는 그 임계점, 인내심의 한계가 어디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첫째는 이제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현재 무제한적인 무기 지원을 하고 있죠. 주로 대전차 미사일, 그다음에 항공 미사일, 최근에는 이제 그 선박, 군함에 대한 미사일 이렇게 되면서 러시아가 전차나 항공기나 이제 군함에 있어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제한적인 무기 지원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래식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져서 러시아도 이제 갈수록 무기가 고갈되죠. 이럴 경우에 전술 핵무기를 사용하려는 동기가 증가한다. 둘째는 이제 미국과 나토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공격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해서 러시아 본토가 공격받을 경우에는 당연히 러시아 국내 여론이 악화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여론을 등에 타고 전술핵을 사용하는데 일단은 우크라이나 내에 그 서방의 무기가 운송로, 주요 기차역이라든지 병참 기지 이런 데를 타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무기 로켓 체제 사거리 300km 이상이 되는 것을 요구했으나 미국은 이제 70km 되는 것만 줬고요.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그것을 공격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러시아는 본토를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본토가 공격당할 경우에는 푸틴이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거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그래서 이제 핵전쟁의 1단계 전술핵을 사용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러시아가 아, 우크라이나의 저장 기지를 전술핵으로 타결하는 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일단 러시아 본토에서 타격할 수가 있겠죠. 우크라이나 바로 옆이니까. 그래서 주로 폴란드를 통해서 무기가 많이 들어오고 폴란드에 이제 서방 무기가 적재되어 있기 때문에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로 이어지는 이러한 병참 기지를 핵무기로 타격하는 거다.
이러한 핵무기 사용은 이제 우크라이나의 전쟁 의지를 꺾고 그다음에 서방의 개입을 저지하는 거죠. 서방에게 계속 개입을 하면 핵전쟁으로 갈 수 있다는 위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폴란드가 지금 반러 노선으로 급변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의 중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폴란드를 경고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크라이나 수도의 지휘부나 군사령부도 핵무기로 타격을 해서 전쟁을 조기에 끝낸다. 완전한 승리는 어렵지만 러시아에게 유리한 협정을 통해서 전쟁을 끝낸다. 이런 목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 우크라이나는 나토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핵공격을 하더라도 국제적인 비난을 받겠지만 미국이나 나토가 직접 전쟁에 개입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아마도 안 할 거다. 누가 핵전쟁에 말려두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더군다나 국제법적으로 의무가 없기 때문에. 나토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전술핵 공격에도 이제 우크라이나가 항복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서방이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을 비난하면서 폴란드 등을 통해서 공격용 장거리 무기를 계속 공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러시아의 핵 사용이 확산이 되겠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서방의 무기를 중개해주는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폴란드의 병참기지, 폴란드의 무기 운송로에 상징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이제 폴란드가 나토 국가이기 때문에 나토, 즉 미국과 서유럽이 나토 헌장에 따라 전쟁에 자동적으로 개입하게 됩니다. 즉 미국과 나토에 대한 선전포고가 되는 거죠. 근데 러시아로서는 이제 아직까지는 나토와 미국 전부 다를 상대로 핵전쟁을 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폴란드에 대해서 핵 전술핵을 사용하더라도 미국과 서유럽 전부와 전면적인 핵전쟁을 하는 것, 이거는 방지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러시아가 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일단 미국을 대해서는 이제 전략 핵 미사일을 발사 대기를 한 채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고 있는 폴란드의 한정에서만 전술핵을 사용하겠다. 우리는 전술핵 무기를 확대할 생각이 없다. 미국에 대해서 핵 공격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하지 말자. 이렇게 하고 유럽의 전쟁에 개입함, 즉 나토를 통해서 러시아에게 전술 핵무기라면 미국 도시를 전략 핵무기로 공격하겠다고 통보해서 미국의 개입을 중단시킬 수가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전쟁이 나면 전략 핵무기,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기 때문에 최소한 수백만에서 수천만 명 도시들이 날아가 미사일 한 방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협을 하면서 폴란드에 대해서만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이제 러시아의 미국에 대한 사전 경고는 자신의 의도를 정확히 전달하고 그래서 이제 미국과의 핵전쟁으로 확산되는 걸 막으려는 겁니다. 이때 이제 그 러시아가 폴란드에 대해서 핵 전술핵을 사용을 한다면 나토의 러시아 본토에 대한 반격을 회피하고 나토가 대응할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서 유럽 깊숙이 고립되어 있는 러시아의 부동항 클리닌그라드에서 전술 핵 미사일을 발사한다. 이 클리닌그라드는 러시아 본토와 고립돼서 유럽 안에 있는 조그만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은 첫 번째는 나토가 대응할 시간이 거의 없겠죠. 단거리 미사일로 짧게 쏠 테니까. 두 번째는 이제 나토가 그 보복을 할 때 러시아 본토에서 날라온 게 아니기 때문에 나토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거는 명분상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클리닌그라드에서 나토에 대한 첫 번째 공격은 여기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도 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제 안보 전문지에 유럽 전쟁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전쟁은 이제 러시아의 클리닌그라드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가장 최근에 2022년 5월 4일 날이죠. 최근에 클리닌그라드에서 핵탄두를 탐지한 그 미사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시뮬레이션 연습을 했습니다. 폴란드가 이제 전술핵으로 공격을 받을 경우에 유럽에 주둔한 미군과 나토가 과연 전술핵으로 반격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거는 이제 전략적 판단이겠죠. 전체 핵전쟁 확산 여부에 따라. 어쨌든 나토의 헌장에 따르면 미국과 나토는 자동적으로 전쟁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러시아에게 전술핵으로 반격을 한다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술핵 공격과 달리 폴란드에 대한 전술핵 공격은 미국과 유럽이 참전하는 세계대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안보 전문지에서 플랜 A라고 그래서 하면 시뮬레이션, 유럽의 핵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핵전쟁에 미국과 러시아의 전면적인 핵전쟁이 아니라 유럽에서 핵전쟁. 이걸 전역이라고 합니다. 전역. 유럽에만 핵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예상. 처음에는 전술 핵무기를 주고받지만 결국은 다수의 전술 핵무기가 오가게 되면서 러시아가 전체 유럽에 대해서 전략 핵무기를 전술 핵무기와 섞어서 사용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주로 핵무장 국가인 영국, 프랑스에 집중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3단계에서는 나토가 전술 핵무기로 이제 그 발사 원점인 클리닌그라드의 기지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기지를 공격받은 러시아가 본토에 대한 핵 공격을 감수하겠냐 안 하겠냐 여기에 대한 판단이 있어서 만약에 본토에 대한 핵 공격을 감수하겠다는 판단이 설 경우에는 본토에서 아까 말한 대로 나토 핵심국에 전술 핵무기를 발사하게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그 나토에 대한 그 핵심 국가에 대한 무차별적인 전술 핵무기의 공격에 대해서 나토뿐만 아니라 유럽에 주둔한 미군도 나토의 자동 개입 조항에 따라서 러시아 본토에 대해서 전술 핵무기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이제 그 폴란드가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의 부분에 전술 핵무기가 발사될 경우에는 유럽 주둔 미군도 전술 핵무기를 발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나토의 곳곳에서 또 전술 핵무기로 본토를 공격받을 러시아가 결국은 전략 핵무기를 쓸 수밖에 없겠죠. 런던과 파리에 대해서 전략 핵무기를 사용하냐 말. 바로 이거는 이제 지구가 멸망으로 가는 전면적인 핵전쟁이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이럴 경우에 러시아가 만약 전략 핵무기를 사용하게 된다면 결국은 이제 미국과 러시아 간의 전면적인 핵전쟁이 유발하게 됩니다. 플랜 A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미국과 러시아의 전면적인 핵전쟁이 아니라 나토, 유럽이죠. 유럽과 러시아의 전술 핵전쟁은 결국은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 핵전쟁으로 확대되면서 초기에 6시간 안에 9천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다. 즉 전술 핵 전투가 유럽 전역 핵전쟁으로 되고 이것이 미러 간의 전략 핵전쟁으로 확대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피해 규모는 이제 그 피폭에 관한 부분, 낙진과 구름에 의해 그 후에 이제 식량 생산의 감소에 따른 기아 이러한 것들은 고려하지 않고 직접적 피해만 한 겁니다. 이런 유럽의 핵전쟁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핵무기를 주고받는다 하더라도 아직은 미국과 러시아는 대량으로 전략 핵미사일을 주고받은 단계는 아닙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인공위성이나 레이더를 통해서 상대방이 전술 핵무기를 사용하는지 혹은 전략 핵무기를 한두 발을 사용하는지 하면 자신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한꺼번에 대량으로 전략 핵무기를 공격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 핵무기 전쟁, 그러니까 전면적인 핵 전쟁은요, 상대방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핵무기 하나라도 살아남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전면적인 전략 핵 전쟁이 일어난다면 냉전 시대에는 미국은 선제 공격할 때는 3,200발. 그리고 이제 선제 공격을 당해서 보복할 때는 1,800발을 동시에 발사하기 때문에 전면적인 핵전쟁은 비밀리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한두 발 날라오는 거는 전면적인 핵전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공이나 미사일 레이더 상황으로 상대방이 전면적인 핵전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미리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유럽의 핵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과 러시아는 아직까지는 전면적인 핵전쟁으로 가지 않고 있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감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전면적인 핵전쟁에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만약에 판단했을 때 유럽의 전쟁이 미러 간의 전쟁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인류는 이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마지막 단계가 미국과 러시아 간의 전면적인 핵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수천 발의 전략 핵무기를 주고받으면서 인류가 사실상 멸망하는 거죠. 자, 이거를 어떤 시나리오인지 실제로 냉전 시기에 미국과 소련이 세웠던 핵전쟁 비밀 계획을 전략을 보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1961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수정되어 왔던 미국의 전면적인 통합 핵전쟁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따르면은 소련이 공격 징후가 있으면,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대로 핵전쟁을 한두 발 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예를 들어서 뭐 소련이 미사일을 한두 발 쏴가지고 뭐 워싱턴이나 뉴욕이나 LA를 초토화시켰다 하더라도 미국의 수천 개의 핵 미사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보복을 받으면 소련도 멸망하겠죠. 그래서 핵전쟁은 선제 공격을 통해서 수천 발, 수천 발의 핵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하는 겁니다. 거의 미친 짓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상대방한테 들통날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그러한 전면적인 핵 전쟁의 공격 징후가 있다면 동시에 미국에서도 버튼을 누려서 수천 발을 동시에 발사하는. 그러니까 소련에서 미국까지 가려면 30분이다, 20분이다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날라오는 동안에 미국도 모든 핵 미사일을 발사해서 결국은 서로가 멸망하는 단계로. 그래서 이제 소련의 공격 징후가 있으면 미국은 세계 곳곳에 고정식 사일로라고 합니다. 사일로 기지, 그 다음에 이동식은 자동차, 그 다음에 기차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잠수함을 이용해서 15분 이내에 1,700발의 핵탄두를 발사한다. 그리고 하나의 미사일에 다탄두 개념이 있기 때문에 최대 10개, 10수개의 탄두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15분 내에 이렇게 발사를 하고 소련의 미사일이 도달하기 전에 나머지 핵폭격기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대기 중인 잠수함을 통해서 가능한 추가적으로 발사해서 총 3,200발의 핵 무기를 발사한다. 이 3,200발은 어디다 쏘냐? 소련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중국, 그리고 그 핵무기, 전술 핵무기가 배치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동맹국, 동유럽이든가 북에 대해서 공격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이제 그 비밀 자료 해지된 거 보면 1959년도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전면적인 핵전쟁이 있을 때 두 개만 90개의 핵무기의 타격 목표를 설정했고 그중에 28곳이 도시이고 청진이라는 한 군데만 해도 6개의 핵목표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이 그 소련의 핵미사일이 도달하기 직전에
그 선제 공격을 하는 거고요. 반대로 소련의 미사일이 미국과 나토에 대해서 먼저 도달을 해서 공격을 받았다면 거기에 이제 보복하는 거겠죠. 이럴 경우에 미국은 소련의 선제 공격으로부터 살아남은 핵탄두를 모두 다 발사해서 소련을 멸망시키는데요. 약 1,700개다. 1,700개를 동시에 발사하는 형태로 가게 됩니다. 이러한 그림이 바로 이제 이게 핵전쟁 통합계획에 따른 미국의 그 공격 대상입니다. 공격 대상. 다 있죠? 자, 엄청나게 한꺼번에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로 살아남는 이제 핵 미사일은 뭐냐면 냉전 시대에 공중에서 핵무기를 실은 핵 폭격기가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 공격을 받더라도 그 공중에서 대기하고 있는 핵 폭격기는 대피할 수가 있겠죠. 금세 딴 데로 날아갈 수가 있겠죠. 살아남을 수가 있다. 그래서 핵 폭격기라든가 그 다음에 깊은 바닷속에는 핵 잠수함, 지하에 숨겨놓은 핵탄두 이런 것들이 살아남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모두 발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핵탄두를 최대한 적의 기습으로부터 최대한 보존하려면 최대한 핵탄두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소련의 선제 공격으로부터 최대한 핵탄두를 많이 보존하기 위해서 최대 32,000개 핵탄두를 이렇게 곳곳에 흩어놨다. 소련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핵탄두 하나의 도시가 날아가는데 이렇게 수많은 핵탄두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상대방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핵전쟁은 한두 발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수천 발을 주고받는 거다. 왜? 상대방을 멸망시키지 않으면 내가 당하니까. 결론적으로 이러한 핵전쟁은 대량 핵전쟁입니다. 대량 전략 핵전쟁입니다. 이거는 전쟁이 일어나면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기 때문에 내가 전쟁을 일으킬 수도 없고 상대방도 전쟁도 일으킬 수 없고 그래서 상호 확증 파괴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두려움이 전쟁 억지력이라는 거예요. 핵은 특히 전략 핵무기는 사용하는 핵무기가 아니라 사용할 수 없는 핵무기라는 거예요. 단 한 번 사용하면 지구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러한 전면적인 핵전쟁은 피해왔습니다. 특히 쿠바 미사일 사태 이후로 미국과 소련은 서로 핫 라인을 통해서 우발적인 핵전쟁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 보유국들은 상대방에 미치지 않았다고 신뢰했죠. 왜? 핵전쟁이 일어나면 자기도 죽으니까 어느 누구도 핵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나도 핵전쟁을 일으키지 않겠지만 상대방도 일으키지 않을 거라고 상대방을 신뢰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핵전쟁은 지금까지 막을 수가 있었고 그것들이 이제 핫라인을 통해서 운영했다. 결국은 뭐냐면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전술 핵 무기는 러시아가 사용할 수가 있겠지만 전략 핵 무기는 자신도 멸망할 것을 고려하지 않은 전략 핵무기는 사용하기 어렵고 결국은 전술 핵무기 사용해서 전략 핵무기로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가 인류가 살아남냐 죽냐의 문제고 그런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전술 핵무기도 사용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러시아를 너무 극단적으로 몰아세우면 안 되는데 서방에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공격용 장거리 무기를 우크라이나한테 지급하는 것은 러시아가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는 동기를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고 윤석열 정부가 거기에 편승해서 포탄 10만 발을 간접 지원한다 그러죠. 폴란드에다 주면은 캐나다에다 주면 캐나다가 이제 우크라이나한테 주는 거예요. 폴란드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자주포라든가 전차를 주면 폴란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우크라이나에 주고 이런 식으로 공격용 무기를 주는 거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쟁 참여, 한국의 전쟁 참여, 무기 지원이라든지 파병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러한 실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